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다시 찾아온 붕괴. 겨우 회복한 신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공적 자금의 투입, 은행 자본의 재조정. 폭락 초기 정부 관료들은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스스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랐다. 예를 들어 2008년 영국 정부는 로이드 은행의 헬리팩스 스코틀랜드 은행 HBOS를 인수하라고 독려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드레스드너 방크는 더 작은 경쟁은행인 코메르츠방크와 합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제에 나선 은행이 곤경에 처한 인수한 은행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이런 위험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을 원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지분 20%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모건 스탠리를 구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행크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위기가 유동성에 관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도발적으로 말하자면 지급 능력에 관한 위기라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제 조정이 요구되었고,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미국 재무부는 수개월에 걸쳐 의미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재무부는 버냉키가 이끄는 연준과 협의해 폴슨 재무장관과 그의 보좌진이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메모라고 부르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최대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구제 프로그램 TARP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승인 요청서의 분량은 단 3쪽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폴슨은 이 법안의 승인을 얻기 위해 동료 공화 당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면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화 당원들은 이념적으로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폴슨은 민주당의 표가 필요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융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약을 명시하도록 수정되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난 9월 28일, 금융업계의 세금을 부과해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는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음날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 205표 중 140표가 민주당에서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겨우 65표만 나왔다.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은 금세 드러났다. 9월 29일 다우지수는 778포인트나 하락하며 1조 2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10월 3일 하원에서 263대 171의 표결로 통과되기 전까지 의회를 상대로 납세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고 은행들이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쟁이 필요했다. 영국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제 조정에 집중한 데에 영향을 받아 7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사용해 악성 자산을 사들이거나 은행 보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본을 투입해 은행 자본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법안이 통과된 지 몇 시간이 지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며 정식 법률이 되었다. 잇따른 유럽 은행들의 위기. 대서양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식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1년 전에 노던록에 구제 금융을 제공한 것이 앞으로 탁 7일의 전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도매 자금 시장에 의존했으며 RBS와 같은 대형 은행들과 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브래드포드 앤 빙글리와 같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백기사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구제에 나서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은 그해 9월에 브래드포드 앤 빙글리의 지점을 인수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다. 포티스를 구제한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각국에 GDP의 3%에 달하는 총 3천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이 제안을 지지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은행들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유럽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의 구제 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미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초조해졌고 결과적으로 10월 초 유럽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영국에서는 RBS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은행 구제 계획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2,500억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정부 지폐와 교환할 수 있는 영국은행의 특별 유동성 제도에 따라 2천억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영국의 8대 주요 은행들은 자본제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브라운 총리의 노력이 상황을 진정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 시장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리먼을 구제하지 않은 미국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니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인터뱅크 시장과 증권화 자산 시장이 얼어붙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작동시킬 것을 약속했다. 위기 대응의 중심에 선 미국 연준의 활약.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미국의 9대 주요 은행들이 TARP를 통한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우선주를 소유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당좌 예금에 대하여 연방예금, 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채권도 일정 금액까지 보증을 받기로 했다. 그렇게 미국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총 12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TARP를 널리 이용하도록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한 은행들이 정부 기금을 받는 데 따르는 오명을 없애고 이들이 시장에서 선별되어 매각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다. 유력 은행들도 체계적 은행 위기에서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 자사의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했다. 그러나 TARP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로부터 시티은행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차대조표에 3,060억 달러의 부실 자산을 포함하고 있던 시티은행의 시장 가치는 한 달 후 폭락 이전 가치의 10분의 1인 205억 달러로 떨어졌다. 위험에 노출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시티은행도 도매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분투 중이었다. 그리하여 시티은행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가 우선주를 소유하는 조건으로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곧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선례를 따랐고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의 생존을 위해 소유 지분을 늘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책임은 미국 은행들에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유럽 은행들보다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났다. TARP는 모든 주요 은행의 자본제 조정을 추진했고 시티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추가 자본을 투입한 것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지급 보증을 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이보다 덜 포괄적인 유럽 대륙의 노력과 대조를 이루는 움직임이었다. 당연히 중앙은행들도 특히 신용시장에서 장애를 없애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 측면에서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했던 역할은 놀랍기만 했다. 연준은 위기의 중심에서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 가을에 위기가 조성되자 기간 입찰 대출 창구를 설치, 은행들이 예전에는 주로 기업 어음 시장에 의존하던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270일 이내 만기가 되는 무담보 단기 채권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 어음 시장도 얼어붙었다. 연준은 자산 유동화 증권과 부채담보부 증권 CDO를 담보로 받아들였다. 기간 입찰 대출 창구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2009년 초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약 5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여름 연준은 4주 동안 모기지 저당 증권을 받고 미국 재무부 발행 단기 채권을 제공하는 기간증권 대출 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광범위한 종류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국고채 전문 딜러 신용 창구도 운영했다. 연준은 런던에서 영업하는 미국 은행의 자회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정책이 영국 시장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준은 기업 어음 시장의 위기를 맞이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 금융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연준은 최고 품질의 기업 어음을 사들이는 기업 어음 매입 창구를 설치했다. 이 창구는 위기 동안에 7,37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대출을 제공했다.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도 얼어붙어서 2008년 11월에는 기간 자산 유동화 증권 대출 창구가 설치됐다. 이 창구에서는 높은 등급의 소비자, 신용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광범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별된 차입자들에게 5년 만기의 대출을 제공했다. 그 후로 2009년 초 연준은 양적 완화 QE를 시작하면서 비전 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에 착수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주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같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기업이나 은행은 이렇게 받은 현금을 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돈은 새로 찍어낸 화폐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고 경제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대체로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양적 완화의 규모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가 양적 완화를 비전통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연준은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을 매입했는데 평소에도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준은 평소와 달리 모기지 저당 증권도 매입했다. 연준은 어려움에 빠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제는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품질이 더 나은 증권을 매입했다. 2010년까지 이렇게 해서 연준 장부에 오른 증권이 약 2조 달러에 달했다. 유럽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시장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연준이 매입한 모기지 저당 증권의 절반 이상이 유럽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나온 것이었다. 2007년 8월
유럽 은행들이 이길물 대출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인터뱅크 시장에 최초로 유동성을 지원한 기관은 유럽중앙은행이었다. 1년 후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은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은행들이 미국 도매 자금 시장에 노출되고 의존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달러화였다. 연준은 1960년대에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고정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확립된 도구를 적절히 개편했다. 이를 통해 연준은 통화 수합 라인을 활용해서 영국은행에 달러화를 빌려줄 수 있었다. 이는 연준이 그 대가로 보증금을 파운드화로 받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두 중앙은행은 합의된 환율에 따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거래를 되돌려놓기로 약속했다. 연준은 이자 수입을 챙겼는데 영국은행은 이 비용을 통화 수합 라인을 이용하는 은행들에 전가했다. 따라서 은행들이 시장에서 달러화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했다.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과의 통화 수합 라인은 2007년 12월에 설치되었다.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오스트레일리아 준비은행, 뉴질랜드 준비은행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멕시코, 한국 및 싱가포르의 중앙은행과의 통화 수합 라인도 추가되었다. 이제 미국의 자금 시장에 의존하는 유럽과 그 외 지역의 중앙은행들도 달러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역의 일부 중앙은행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수합 라인을 최대한 활용했다. 유럽의 14개 중앙은행들은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한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던 2008년 12월에 5,800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하던 통화 수합 라인을 활용했다. 연준은 통화 수합 라인에서 약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후원자라는 연준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의 위기였음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기를 원하는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 총 매입액은 서브프라임 위기 동안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에 1조 4,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을 소유했는데 이는 2007년에 약 9천억 달러에서 상당히 증가한 규모였다. 이런 사실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다시 찾아온 붕괴, 겨우 회복한 신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3이었습니다.